안녕하세요. 메리츠의 진명 최진우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 필수품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겨나죠. 일단 민사적 책임, 뭐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되게 재미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 책임에 따라서 필요한 보험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일단 1번은 민사적 책임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얘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소를 해주고 있죠. 주로 이제 휴업손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위자료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행정적 책임이라는 게 조금 생겨날 수 있는데요. 행정적 책임은 결론은 내가 어떤 면허 취소를 받았다거나 면허 정지를 받았다거나 벌점을 먹는다거나 과태료를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 책임에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운전자 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해드리고 있죠. 면허 취소 위로금이나 면허 정지 위로금 등으로 인해서 보상을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형사적 책임이라는 것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결국 형벌,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전자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원론적인 의문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합의를 왜 해야 하나? 보통은 많은 고객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또 합의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는 민사적인 합의를 말하는 거고 형사적인 합의는 또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되게 법률 용어 중에 우리랑 친하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뭐냐면 일단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봐줄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이분 처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피해갈 수 있는 범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뭐 명예훼손죄 이런 애들은 어쨌든 피해자가 봐줄 수가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면은 중과실 교통사고나 도주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검사를 보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합의를 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라는 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12대 중과실이라는 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두 가지, 무면허하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죠. 플러스 뭐가 있냐면 도주까지. 음주, 무면허, 도주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운전자 보험을 우리가 영업 활동하실 때 시대별 흐름을 보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시대별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은 제가 2009년도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2009년도 10월에 이제 교사처라는 게 신설했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인데,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형사합의 지원금은 원래 정액으로 보상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벌금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어비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정액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형사합의 지원금을 손해보험 전체를 막 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업계 누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정해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형사합의 지원금하고 방어비용 얘네들을 왕창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드는 사고를 일으켜요. 그러고서 합의금으로 뭐 그때 당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내고 나면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고요. 이미 보험을 수억을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자료를 주고도 다른 부분들이 자기한테 이익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때는 사람 잡는 보험으로 좀 이름이 명명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준 게 바로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변경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 방어비용이라는 애도 원래 정액으로 보상을 했었는데 실손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런 위험들을 해소를 해주기 됐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궁금증이 뭐냐면은 이거를 바꿔줘야 되느냐 부분이죠. 형사합의 지원금을 가지고 있는 고객인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바꿔줘야 되나 이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바꿔주는 것보다는 좀 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형사합의 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가입을 예전에 했었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지금 한도가 2억으로 가주면서 실손 보상을 해줘요. 근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을 했을 때 보상 기준은
어쨌든 중복 보상이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합의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형사합의 지원금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따로 중복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합의를 다 마무리하시고요. 형사합의 지원금은 또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 될 수 있으면 중복 가입하시는 걸 조금 권유를 많이 드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 약관이 좀 개정이 됐죠. 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선지급형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 근데 생각보다 선지급형으로 변경된 부분을 잘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상과에서 근무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었고 실제로 포상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합의금이 5천만 원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뭐 지인한테 빌리거나 1금융권 대출도 안 되고 2금융도 안 되고 해서 막 3금융이라든지 사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빌려가지고 합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망사고 일으켰을 때 1심이 끝날 때까지 보통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내 돈으로 먼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6개월 동안 어떤 굉장히 고액의 이자를 물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새는 합의금 교통사고 처리금 2억을 가입을 하니까 2억 기준으로 만약에 3금융권에서 빌렸고 법정 최고이자를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봤거든요. 2억 곱하기 어차피 25%니까 0.25를 곱해주면은 1년에 연간 이자가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걸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3만 7천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선고일까지 한 6개월, 최소 6개월을 잡으면은 180일을 곱해보는 거죠. 그러면 2,46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게 된다. 근데 지금 이건 제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계산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되게 합의금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예사고 1억이 넘게 나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자보험 가지고 계셨다면은 선지급형 약관을 조금 변경해 주는 것이 굉장히 고객님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상이 있었었고 너무 보험밥을 많이 오래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고객님들은 안 그러죠. 생애 처음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하필이면 사망사고를 내 가지고 합의를 5천만 원, 뭐 7천만 원, 뭐 이러게 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돈을 빌려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험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번은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선지급형 약관으로 굉장히 옮겨 타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편이죠.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좀 재미난 게 있는데 자부상 17급 납입 면제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교통상해로 인해서 이제 부상 등급 17급이 나오면은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사실 얘도 워낙 요즘 운전자 보험에 새로운 이슈도 많고 좋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데 저는 되게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건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모형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주 발생될 수 있는 거에다가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7급 사고 중에서 여기 보시면 쇄골결절이 나오죠. 쇄골골절 같은 경우 우리가 안전벨트 이렇게 메고 있기 때문에 급 정차를 했을 때 또는 충돌을 했을 때 안전벨트가 콱 잡아주면서 쇄골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물론 쇄골골절만 발생해서 1, 7급 난면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 플러스 수술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여기에 지금 막 나열되어 있는 이 얘네들이 보면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그냥 골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수술이 전제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라고 명확히 써 있는 거는 수술 안 해도 7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술 여부가 생략돼 있다라고 하면은 수술이 꼭 돼야지만 7급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쇄골골절 다시 돌아가가지고 쇄골골절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은 맞는데 수술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쇄골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가 다른 뼈는 반듯한데 S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게 골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박아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수술이 많이 발생하는 상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손목으로 조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손목에서도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엑스레이를 놓고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경상돌기의 골절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요골의 경부 골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요골의 경부가 되는 거고요. 요골의 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 외의 골절. 요골의 간부는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고 원위부는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먼 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골의 골두 또는 척골의 구상돌기, 요골의 골두도 여기에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골절이 잘 나는 포인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뭐 요 수근관절 탈구, 근데 여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요 수근관절이라 하면은 요골과 여기 있는 수근골이 붙어 있는 이 관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에 탈구가 발생을 하거나 골절이 발생해도 일칠금 난면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쇄골하고 어쨌든 손목까지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로 가볼 거예요. 다리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다리 같은 경우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납입면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다칠 수 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사실은 무릎을 굉장히 많이 다쳐요.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 일단 앞쪽에서 충돌을 하게 됐으면 정강이뼈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슬관절 탈구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때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납입면제가 된다. 그리고 고관절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밀고 왔을 때 대퇴골을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뒤로 탈구가 될 확률이 굉장히 생기는 거다. 근데 고관절 탈구도 마찬가지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페달을 밟고 있는 발목 쪽을 봐줘야 되는데 족관절 탈구에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에도 7급이 나오는 거였어. 의외로 납입면제 1, 7급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가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또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지금 전 전동 킥보드 사고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거리를 나가보면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하고 부딪혔을 때를 한번 예시를 해봤는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내가 전동 킥보드랑 부딪혔다. 그러면 넘어지게 될 확률이 높을 거고 넘어지면은 손을 짚게 된다. 그러면 주로 이제 팔목의 골절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목 골절로 인해서 수술하거나 이랬을 때 7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납입면제 진단비가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건 또 메리츠화재만 가지고 있는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납입면제 진단비 500만 원이 나가게 되고요. 뭐 골절 당했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 그 다음에 골절 수술비, 그리고 뭐 종수술비를 가입하셨던 종수술비, 예, 그리고 상해 수술비, 깁스 치료비 이런 애들 다 합쳐서 여기 보상만 해도 800만 원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납입 면제도 계산해 볼 거예요. 가입하고 3년 만에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라고 해서 예시를 해가지고 해보면은 17년치를 또 절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전동 킥보드랑 부딪혔기 때문에 교통상해잖아요. 그죠? 교통상해이기 때문에 자부상 7급이 만약 나오겠다면 150만 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저렴한 보험, 예, 2만 7천 원짜리 또는 2만 4천 원짜리 보험으로 인해서 그것도 길 가다가 전동 킥보드랑 부딪혔을 때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1, 7급 난면을 좀 무시하면 안 된다. 아직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슈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적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민식이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때 업셀링 정말 많이 했죠. 예. 스쿨존을 업셀링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을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했었는데 최대 벌금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플러스 1천만 원을 업셀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업셀링을 진행을 하셨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손 정액담보 조회를 하셔가지고 담보 확인하시고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요 하나 정도 업셀링 해주시면은 예, 어쨌든 최대로 벌금이 3천만 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예, 그런 포인트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2021년도에는 저희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2억을 올려놨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또 3천만 원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굉장히 가입 금액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 영업용에서도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은 특히나 사고 위험률이 상당히 높고 저도 이제 포상에서 보면은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청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타사하고 조금 비교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2억을 판매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도 좀 많이 봐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꼼수를 부려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L사도 좀 많이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좀 차이가 있죠. 25주 이상
그리고 중상해, 중상해에서 저희가 2억을 주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조금 적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때 당시에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특이하게 나왔을 때 저는 별로 이게 왜 필요하지에 대해서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6주 미만에 내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합의까지 필요할까에 대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 벌을 깎고 싶은 건데 6주 미만 교통사고에서는 사실 합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나오고서 이 보상 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상이 나간 사례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사고가 나면은 형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권유를 되게 많이 해요. 중과실 교통사고 났기 때문에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엉겹결에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또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를 해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그런 어려움들을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외로 먹혔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전 부정적이었거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이 왜 필요하지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하나의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5천만 원을 가입하신 고객이 있는데 사망사고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판사하고 이제 이 법정에 가가지고 합의를 우리 고객님은 5천만 원에 무조건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 피해자 측에서는 아니래요. 5천만 원을 죽어도 합의 못 하겠대요.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판사 입장에선 제가 만약 판사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운전자 보험을 5천만 원짜리 가입하신 분은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선처를 해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판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돈을 더 가져와서 합의를 해라 이렇게 조금 종용을 많이 하셨고 결국은 7천만 원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셨는데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 만약에 이분이 2억을 가입을 했다면 어땠을까? 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을 가입했다면 그냥 무난하게 합의를 했을 건데 자기 어떤 개인적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합의금이 크다라는 거는 합의가 굉장히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내 사적인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판사가 보는 시각은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상 사례를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1억 5천이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요즘 합의금의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구나. 합의금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많이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약관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아까 제가 가입 금액이 올랐다고 했는데 가입 금액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생겼어요. 자, 약식 기소 상황에서는 원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상이 안 됐는데 일단 약식 기소로 인해서 고객이 소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나 억울해. 나 내 죄를 다툴래 해가지고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가게 됐을 때는 원래 보상이 안 됩니다. 네, 여기 있죠. 원래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보상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관에서는 이 부분도 가능하다. 아, 내가 약식 명령을 맞았는데 억울해서 안 되겠어. 정식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무죄를 다툴 거야라고 했을 때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가입 금액이 높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 이런 것 같아요. 예, 뭐 정관 변호사라고 하는데 검사 출신 또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감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고 여기도 나와 있죠. 소송 경험자의 95%가 정관 예우의 관행이 개선이 안 됐다. 즉 아직도 정관 예우라는 건 있다. 그러면 이런 변호사를 쓰려면 어떻게 된다? 가입 금액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하실 수가 있다. 최대 3천만 원을 지금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도 우리가 업셀링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은 이거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많이 가입을 해서 내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쨌든 합의를 무난하게 이끌어내고 그러고서 벌을 깎아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일단은 역사별로 보면은 2009년 11월에 우리가 형사합의 지원금이 정액으로 판매되다가 실손으로 변경됐다. 여기 이 구간에 있는 고객들은 중복 가입을 시켜줘서 어쨌든 예로 합의를 하고 예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2017년도 1월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선지급형으로 약관이 개선이 됐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빚내서 합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빚내서 합의하는 경우도 우리가 해소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죠. 2021년도에는 교통사고 치료지원금이 2억 한도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3천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약관의 변경이 살짝 있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2억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을 건데요. 실제로 합의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가입금이 꼭 커야만 되는 이유는 상대방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금액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입 금액보다는 돈을 더 내놔라고 할 수 있는데 2억 정도를 제시하게 됐을 때 판사가 과연 더 내놓으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서 그러면 메리츠를 왜 선택을 해야 되냐? 이유는 단순하다. 메리츠 화재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더라.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 보험만큼 이 보험료의 민감도가 높은 상품이었거든요. 일단 운전자 보험 좀 저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고요.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 왜 쌀까? 결국은 자부상 치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부상 치료비를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새 동승자부치를 좀 많이 가입을 하셔서 좀 말씀드리면 동승자부치 약관이 타사하고 조금 달라요. 일단 메리츠 화재 약관 같은 경우는요. 5명의 가족이 타고 가고 있다가 한 명이 3급을 맞고 나머지 4명이 14급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은 최대 높은 등급인 3급 곱하기 5명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입 금액 한도를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가입 금액 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을 좀 하셔야 된다. 정리해 보면 아까 이제 상해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좋겠다. 전동 킥보드로 넘어졌을 때, 내가 팔목골절을 수술하게 됐을 때 어디가 보상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단연코 메리츠 화재다. 왜냐하면 메리츠 화재만 납입면제 진단배를 가지고 있고 납입면제 효과까지 볼 수가 있다는 부분, 거기다가 보험료도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잘 살펴가지고 운전자 보험 시대별로 업셀링 해주시고 꼭 선택은 메리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